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희망정신과의원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예, 오늘 원래 이제 3시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요. 뭐, 병원은 이제 좀 사정으로 조금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원래, 그 정신과 치료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TMS, 뭐 각종 이제, 이런 그 생물학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나누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 약물 중에 이제 항정신병 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뭐 이때까지 이제 나누었던 치료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좀 받고 이때까지 이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몇몇 부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 이제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제 항상 좀 받게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외래 중에 처음 오신 분이 내가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인가요?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신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몇 가지 축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약물 치료를 포함한 그 생물학적인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상담 또는 이제 정신치료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형의 이제 심리학적인 치료,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이제 관계도를 좀 파악을 하고 그에 알맞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좀 구축을 해드리는 사회적인 치료까지 이렇게 좀 3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생물학적인 치료이긴 하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 뭐 정통 뭐 정신분석,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정신과들을 많이 보고는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신병동에 억지로 가두어 놓고, 뭐, 이런 이제 계속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놓는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던 것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좀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뭐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적인, 지금 이제 그 정신의학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충격적인 치료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두엽절제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무슨 뇌 일부를 이제 잘라내서 그 분의 증상이 없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치료들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 행동은 사라지죠. 근데 행동이 사라지니까 그런 이제 종류의 치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정신과의 치료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뭐 막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뭐 좀 그런 유형의 이제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만 해도 그렇죠. 약물 치료 예전에는 사실 뭐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간 독성이 좀 있거나 아니면 의존과 내성이 너무 잘 생기거나 하는
약들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뭐 결국은 이제 그러한 종류의 치료들은 정신 기능을 억지로 억제를 해서 어떤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하는 치료들, 그런 치료들을 좀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약물이 차차 개발이 되고 뭔가 좀 그 부작용이 좀 덜하고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오면서 이런 종류의 치료들이 이제 조금씩 더 우리가 보기에 좀 더 적당한, 조금 더 윤리적인, 조금 더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종류의 치료들로 발전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약물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그 많이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정도의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문제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오시면 약물 치료를 훨씬 더 쉽게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가 약을 먹을 정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들의 방법이 훨씬 더 약물 치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선택을 더 좀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증상에는 약물 치료가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어느 틈엔가 정신과 의사들이 약만 계속 줍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미리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재진환자들이 좀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좀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진환자들 예약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현병, 뭐 조울병 등의 정신증을 그래도 의원급에서 다루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증상이 뭐 몇 달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약을 안 하고 있는데 초진환자 예약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약 없이 그냥 초진환자분들께서는 오셔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우리도 응급실처럼 너무 좀 급박한 환자들, 위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신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뭐 좀 너무 위중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시점에는 이제 너무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좀 그 분의 이제 자세한 이야기, 그동안에 이제 지내온 이야기들을 이제 좀 더 잘 듣지 못하고 약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오히려 그걸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와서
빨리 약을 막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어느 틈엔가는 생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신과의 증상들을 파악할 때에는 그분의 심리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자라오신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온전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 그러니까 오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더 많이 이해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정신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끔은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막 뭐 조금 개입도 하고 뭐 공감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도 해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정신치료적인 방법들로 면담을 쭉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나가 봅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 상담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환자분을 뵙고 인사를 하고 눈맞춤을 하면서 그 분의 이제 감정, 그리고 이제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면담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치료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뭐 그 심리적인 치료와 생물학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가족분 한번 같이 오시죠. 내지는 가족분들이 같이 왔을 때 면담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이 제일 좀 그 사회적인 지지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족관계 파악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또 치료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같이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인 치료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입원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센터 연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재활, 뭐 정신재활 이쪽에 이제 영역에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게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간재활센터나 아니면 뭔가 좀 그 정신장애인들의 이제 뭐 복지센터나 뭐 이런 곳들하고 연결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정신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사업적인 접근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뭐 해나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양제일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니님, 뭐 소니님, 다들 반갑습니다. 영양제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낙스 복용을 하고 있다면 이 정도면 복용하면 그만 복용해야 된다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자낙스는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중에서요, 좀 액션이 짧고 그러면서 그
효과가 특히나 항불안 효과 쪽이 두드러지게 좋은 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낙스 같이 이제 효과가 짧고 좋은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랜 기간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며칠만 사용하시더라도 끊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낙스 복용을 하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약을 쓸 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의존이나 내성 같은 게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진료를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복용하면 그만 복용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용량을 사용을 하면 이분께는 항불안 효과가 충분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반응이 너무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뭐 오랜 기간 막 사용하시다가도 뭐 그냥 바로 중단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며칠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거를 드시다가 안 드시면 너무 불안하고 막 가슴 뛰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불안이라는 것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격렬한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게 되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불안이 계속 미리미리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불안을 자주 경험을 하는 것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증상이 심할 때에는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의존이 될 것이다, 내성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 이 증상이 오래가지 않게 하는 거가 목적이 되어서 충분히 뭐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복용하면 됐다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은 없다. 하지만 이게 의존 내성이 생기는지는 나중에 증상이 다 완화가 된 다음에 좀 면밀히 평가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그게 이제 좀 없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중단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양제일님이 또 이제 자낙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먹어보면 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가 오는 거가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네요. 일단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톤을 다운을 시키는 약들은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억 중에서도요, 작업 기억 쪽에 이제 기능을 약간 이제 좀 그 낮추는 그런 종류의 이제 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멍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이제 플로니트라제판 같이 거의 막 수면을 목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작용을 하는, 단기간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벤조다이아제판을 막 좀 과량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필름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치매라는 병이 그래요. 퇴행성 뇌질환이고, 이게 이제 단기 기억 쪽에 에피소딕 메모리 이쪽부터 조금씩 손상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롱텀 메모리까지 이제 손상이 되는 그런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이제 지금 벤조디아ze핀을 과량 먹었을 때 필름 끊기는 거,
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종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부작용이 누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불안 증상을 너무 오래 경험을 하시는 것 자체가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치매 쪽을 좀 다루어서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치매라는 병은요, 그냥 뇌가 고생을 하는 어떤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될 때 빨리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는 거, 혹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 이런 것처럼 큰 데미지가 있는 거 이외에도 짜잘하게 스트레스를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류의 불안 증상, 공황 증상,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을 그냥 빨리 잘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잔악스를 오래 먹으면 치매가 빨리 오는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런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멍하고 필름 끊기고 이런 것들은 치매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런 인지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수면제 중에서요, 조금 오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톤이 떨어지는 게 너무 지속이 되면서 그 인지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어떤 약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아마도 치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정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래에서 좀 기피하는 수면제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자낙스는 그렇게 나쁜 약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김영애 님이 또 자낙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루어서 자낙스를 이제 좀 자기 전에 복용을 하는데 치매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3개월째 복용 중인데, 그래요. 3개월 정도에서는 사실 오래 복용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을 하실 때 습관성은 생길 수가 있는 약이에요. 자낙스, 알프라졸람, 알프람, 또 있죠? 자나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되는 이제 알프라졸람 제제 중에 이제 자낙스가 오리지널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게 자나팜, 알프람 이렇게 이제 좀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약들은 기본적으로 습관성이 생길 수가 있는 약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 때문에 불안이 잘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잠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이 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영양제일님께서 멍한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필름도 끊겨가지고 중간중간 며칠 전에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 이 정도까지가 된다면 자낙수나 아니면 데파컷이나 이런 종류의 이제 인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좀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진통제 중에도 혹은 항정관제 중에도 이런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치매가 더 빨리 온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뭐 연구 결과 통계들을 다 좀 보자면은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더 위험하지. 증상이 있을 때요. 증상이 있을 때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더 위험하지. 이거를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뭔가 좀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고 마음이 좀 편해진다 라고 한다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뭐 크게 꺼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약을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려서 그래서 약을 드신다 하면은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뭐 맞죠. 그렇지만 그 증상이 있을 때는 굳이 그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게 목표인 거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애 님이 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수 님이 또 알프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알프람이 좀 많이 쓰는 약이죠. 많이 쓰는 약이에요. 벤조디아제핀 중에서 작용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축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도 심지어 쓰는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약이라서 사실 어르신들 뭐 잠을 못 자요 할 때 저는 알프라졸람 되게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효과가 누적이 돼가지고 축적이 돼가지고 막 필름 끊기고 뭐 이런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용량이 너무 과해서 생긴다 했을 때는 그 증상이 딱 나타나는 것도 길지가 않아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이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나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잘 먹고 잘 자고 해서 수면제는 안 먹었는데 지인분이 10년 이상 먹었다 라고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10년 이상 수면제를 드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조금 걱정은 되네요. 걱정은 되는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상태가 된 것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근데 수면 전공하신 뭐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수면제든 뭐든 먹어서 잘 주무시는 게 안 드시고 못 주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 뭐 혈압도 평균적으로 오르고 뭐 체중도 평균적으로 허리둘레도 평균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게 뭐 연구 결과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뭐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몸에 미치는 악영향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수면제를 먹든 어떻게 하든 잠을 좋은 구조로 푹 잘 주무시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수면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어떤 종류의 수면제인지에 따라서도 뭐 좀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는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못 주무시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썸타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티반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계시고 하루라도 안 먹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셨네요. 그쵸? 이게
벤조디아제핀이 의존이 있어요. 예, 생길 수가 있는 약이고요. 없으면 이제 이런 종류의 금단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의 급성기에 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벤조디아제핀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안 쓰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허용적인 편이고 좀 편하게 쓰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제특의 드럭에 대해서는 좀 많이 꺼리는 편이고, 이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개인의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환자분이 괴로워서 오신 건데, 일단 이 괴로운 거를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벤조디아제핀 쪽의 약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써서 뭐 괴로운 걸 빨리 조금 완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뭐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버텨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걱정은요, 평생 못 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걱정은요,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불안이거든요. 미래 불안을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불안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못 끊을 거인지는 한참 뒤에 평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괴롭다인 거니까 지금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기전으로 어떤 원리로 인해서 증상이 좀 완화가 됐어요. 불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정도가 조금 덜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씩이라도 덜 쓰고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들을 좀 써가면서,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계속 하셔야죠. 내가 이거는 좀 앞으로는 안 먹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안 먹으면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적절한 속도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정도로 막 공황장애가 막 생길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이거를 안 먹는 게 이유가 되는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게 목적인 거지 약을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벤조디아제핀 쪽 약 질문이 되게 많네요. 주제를 그쪽으로 잡았어도 될 뻔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아티반 0.5 저녁에 알프라졸람 0.25 먹는 불안장애로인데요. 얼마의 기간 동안 사용을 해도 될지, 단약 부작용과 불안 증상이 올라오는 것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알프라졸람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효과가 되게 좋은데 작용 시간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축적이 안 되는 게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용 시간이 짧아서 리바운드로 불안이 막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용 시간이 길 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불안해진다. 내가 이제 어떨 때 꼭 불안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것들을 증상을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관찰을 해가면서요. 그게 이제 약을 안 드셔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인지 아니면 일종의 증상인지를 분간을 해 나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둘을 구분하는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분을 통해서 약을 조절을 하니까 예, 그거를 이제 좀 구분을 해 나가는 거는 뭐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은 벤조디아제핀을 많이 사용을 해 오신 선생님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을 하셨던 증상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떤 약을 어떻게 썼을 때 뭔가 좀 증상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같이 좀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나연님께서도 알프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알프람 0.4mg을 평생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이게 아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생님은 벤조디아제핀 사용하는 걸 좀 꺼려야 하세요. 왜냐면 이런 이제 의존의 가능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평생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불안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사용하는데 크게 꺼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은 뭐 평생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좀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거죠. 뭐 약을 많이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지만 굳이 줄이는 게 목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평생 먹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B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울 불안인데 세트랄린 먹고 2주차 이틀 밤새고 처음 보는 사람과 놀러 다니고 14시간 동안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증사파인 것 같다고 진단받은 후에 SSRI가 우울증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sertraline 최고 용량을 처방해 주셔서 3주째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주증사파가 아니었던 거죠?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하면 바이어스 생길까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최고 용량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먹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가 또 뭐 또 똑같이 막 경조 에피소드가 막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SRI를 그러니까 서트랄린을 뭐 드시면서 드시는 그 시점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증상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조차 얘기를 이제 다 하시는 게 주치의 선생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조증사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도 뭐 좋지만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도 같이 판단하시면 더 잘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상의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또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벤조디아제핀 쪽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브로마제팜이랄지 아니면 뭐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이런 약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좀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일 좀 흔히 사용되는 건 알프라졸람하고 아티반, 로라제팜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벤조디아제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약인데요. 네, 뭐 작용 시간도 짧고 뭐 그렇게 이제 독성도 심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약이에요. 네, 특히나 뭐 이게 이제 벤조는 아니지만 졸피뎀 이쪽은 훨씬 더 의존 내성이 심하고 필름 끊기는 것도 심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좀 부작용들이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피뎀 플로니트라제팜 이렇게 이제 수면 목적으로 쓰는 벤조디아제핀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트드럭이나 벤조디아제핀이나 이런 쪽은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SSRI나 이제 항정신병 약들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약들이에요. 안전한 약들이고 이거를 오래 사용하시는 거는 뭐 어쨌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B님께서 다시 좀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끊고 조울증 치료를 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트랄린을 우울증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나는 그냥 이 약이 좋은데 굳이 바꾸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울증 진단이 있더라도요, SSR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약간 논란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SSRI 사용을 굳이 막 절대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SSRI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매닉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단 내리자마자 뭐 끊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고요. 케티아핀 같은 거 뭐 그렇죠.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케티아핀을 왜 꺼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씀드렸던 이제 항정신병 약들 혹은 이제 뭐 리튬이나 이제 데파국 같이 정통으로 이제 조울증에 쓰는 약들 뭐 라믹탈 같이 이런 약들을 같이 이제 좀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된다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울병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소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심장병 환자이고 자낙스 먹다가 병원 바꾸면서 알프람정으로 바꿨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오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자낙스하고 알프람 그다음에 이제 자나팜까지 또 뭐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 이름도 있는데 제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예, 상품명은 다르지만 성분명은 같은 약들이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약들이 이제 역가 차이가 많이 나는 약들이 이제 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이제 주변 그 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자낙스하고 알프람 이제 뭐 자나팜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요. 그래서 자낙스하고 알프람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쓰시는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심장병 이제 급성기나 뭐 이럴 때요, 협심증이나 이럴 때 심부전 이게 벤조디아제핀 꽤 많이 써요.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뭐 자낙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막 심하고 막 그 스트레스가 심하고 뭐 이럴 때요, 그게 심장에 무리가 많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내과 선생님들은 아주 그냥 평생 쓰시더라고요. 마치 혈압약처럼. 실제로 혈압이 좀 떨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니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낙스를 다른 약과 같이 복용할 때 위험하다 하는 약이 있나요? 뭐 자낙스의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이제 벤조디아ze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필름 끊긴다, 뭐 인지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용량이 많아지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중첩이 되면 위험할 테니까 다른 종류의 벤조디아ze핀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상황 같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위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벤조디아ze핀하고 술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술이랑 드시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약과 같이 사용하기에도 상호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뭐 간에서 이제 대사를 하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어떤 효소는 뭔가 좀 막 대사를 증진시키고 뭐 이런 약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자낙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니까 그 효소들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래도 이게 좀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혈중 농도, 요게 이제 대체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약이라 크게 위험할 약이 없기는 합니다. 자낙스랑 같이 드실 때.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뭐 다른 약이랑 드시는 거에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흑황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마약류에서 마약이랑 향정신성 의약품을 나누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게, LSD 같은 비의료 용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 있나요?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LSD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크게 이렇게 뭐 결국은 인위적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을 할 때 어쨌든 그 위험성, 의존과 이제 뭐 내성,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을 전부 다 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약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물질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약들, 그러니까 물질들의 양리 기전,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 행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봐가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국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명확한 답을 잘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항정신병 약 말씀을 드릴 때도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 요거에 대한 질문들을 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굳이 아실 필요가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이걸 열심히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의료인들이 이렇게 이제 좀 사용을 할 때 좀 제재를 받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뭐 프로포폴 같은 이제 마취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마취 용도로만 사용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엔 그런 식으로 분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향전성 의약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개수 세고 뭐 그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처방 얼마나 했는지 막 세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 내성이 막 생기고 뭐 이런 약을 쇼핑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의료인들이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규제 형태로 이제 가는 방식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H님께서 ADHD 약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그 ADHD 약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인데, 주로는 뭐 이제 그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전달이 되는 회로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경망들이 작동을 잘 하게 만들므로써 그 오른쪽 전두엽에 이제 그 주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쪽에 이제 기능이 확 떨어져 있는 분들의 이제 그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렇게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캣베이, 뭐 부프로피온, 뭐 아빌리파이 이런 약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메인이 되는 약은 딱 두 가지 해서 메틸페니데이트하고 아토목세틴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인이 처방을 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우울증, 막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걸로 그냥 막 비급여로도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약이 이제 뭐 다이어트 약으로 너무 남용이 되고 이거를 막 의존을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관리를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B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메틸페니데이트가 무기력한 형태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조증 의심 상황에 안 좋는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무기력한 형태의 우울증에 사용을 했다니까요. 메틸페니데이트를.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의욕이나 에너지 레벨을 조금 높이는데, 그리고 약간 이제 뭐 하루 종일 졸려요, 뭐 잠을 너무 많이 자요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메틸페니데이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토목세틴은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는 굉장히 좀 그런 목적으로도 꽤 쓰다가, 그러니까 중년의 우울 증상 중에서 무기력하고 아너직한 뭐 이런 형태의 우울 증상에 도움이 되니까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HD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쓰고 이게 이상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니까 막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ADHD 약을 그렇게 쉽게 처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ADHD 치료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지난번에 우울증 설명 드릴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증의 인지 증상하고도 좀 헷갈리는 게 집중력 저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진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똑같거든요. 뭐 ADHD 증상하고 뭐 우울증 인지 증상하고 거의 뭐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뭐 사용을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처방하기가 까다로운 약이라서 그냥 정통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약물 치료라는 게,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이제 정신과에서 다루는 많은 약들이 이제 항진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약들도 많아서 그런 이제 뭐 접근성의 문제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뭔가 좀 그분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잘 하시면서 현명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신과 치료 중에서 이제 오늘은 뭔가 좀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뭐 또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또 다음번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